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또 독려하고 있고요. 격전지 수도권에서 유세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개항을 국회의원 선거고 또 구청장 선거를 두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누르고 꺾고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윗, 윤영선 후보, 이병태 후보가 국회의원과 구청장으로 동반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또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지도부가 보신 것처럼 인천 계양을로 향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선대위 회의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애초 지방선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인천 계양을이 이렇게 주목받던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 좀 선전을 하면서 부쩍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을 져야 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왔습니다. 또다시 나와서 더군다나 계양을이라는 보궐선거만이 아니라 총괄선대위원장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전국 선거를 지금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다는 뜻인데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부각시켜서 타깃으로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의 이 묶어놓기 전략,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다 이렇게 이 유세를 함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계양을 자체에서 발목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계양을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수도권 빅3입니다. 지난번 4년 전에 기억하시다시피 14대 3이었습니다. 14대 3으로 완전히 참패를 했죠. 지방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수도권 세 곳에 3대 0으로 패배한 것이 아주 뼈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 세 곳을 탈환한다면 비록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대 7이 됐거나 혹은 11대 6이 되더라도 그 안에 수도권 세 곳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유의미한 승리라고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빅3 탈환을 위해서 거점을 어느 쪽으로 갔느냐.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인천을 거점으로 해서 빅3를 탈환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오늘도 역시 국민의힘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이야기 나누고 있던 인천 계양을 지지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 앞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인데 그리고 또 이 후보가 대선 후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크게 앞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초접전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당내 민주당 내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저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이 지역별로 그 정당 소속의 이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계양을 선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발을 계양에 묶어놓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은 수도권에서도 가장 격전지인 경기도 지역에 응원 유세를 간다거나 하는 것들을 차단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물론 이재명 심판론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여당이라면은 지역 개발론이라든가 국정 안정론 같은 좀 포지티브한 것들도 좀 보여준다면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 선거가 끝나면은 또 국회에 와서는 또 여당은 협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까지 앗아가겠다라는 식의 전략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민주당의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론조사 대세론, 허상론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 착시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지금 이런 결과들, 지표들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너무 좀 과장돼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거에 패배하는 정당이 언제나 선거에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정당이 언제나 하는 그런 이 지지자를 그래도 그 놓치지 않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멘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지금 표현하듯이 ARS는 믿을 수 없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리얼미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내내 국정수행 평가에서 굉장히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ARS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자들한테 유리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불리하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진영을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그랬어요. 국민의힘도 좀 선거 판에 뒤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 퍼뜨렸습니다. 그건 언제나 뭐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안타까운 건 저는 거꾸로 교수님 말씀에 거꾸로 뒤집어서 민주당을 보면 아직도 여당인 듯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야당이다. 즉 지금 판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건 민주당이 해야지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세론으로 해서 안정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판을 흔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판을 계속 흔들어야 돼요. 이슈를 주도해야 되고 계속 그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근 한 달간 한 번도 그런 어떤 계기를 못 마련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뭔가 출렁거리려는 어떤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이재명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내놓은 게 없다. 야당으로서 정말 파이팅 넘치게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실제로 공개된 지표랑 민주당 내부적으로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상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최근에 이 민주당의 원내 전략이 이 검찰 선진화법 통과시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통과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중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핵심 지지층을 흔히 동원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개도 잃고 구럭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더 위험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지역이죠. 경기 성남 분당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번갈아 가면서 승리를 했던 지역인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시면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우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당내 정치정을 바꿔야 할 또 숙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단순히 자신이 어떤 그 금배지를 달고 입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스토리를 붙여서 당내 어떤 권력에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보여져야 돼요. 예. 선거라는 건 이렇게 당권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역시 이번에 뛰어들므로써 자기 한계가 보였다. 어떤 한계냐면 차라리 유세에 도움이 되는 전국 유세에 도움이 돼서 안철수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사실 이겼다. 바람을 일으켰다. 안철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이게 나쁜 기사는 아닙니다만 김병관 후보한테 뭐 굉장히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하고 있다. 이 기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자신 혼자 입성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 플러스 알파의 어떤 부가가치가 이번에 나올 수 있겠는가. 이번에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유의미한 승리, 예를 들자면 11대 6이라든지 12대 5라든지 이런 유의미한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의 공이
과연 안철수 후보한테 얼마나 갈 것이냐를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혹시나 나오지 않고 도리어 전국 유세를 함께 했다면 더 자신한테 나중에 승리의 공이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당권 투쟁에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하면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단일화 했는데 그때 이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효용성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쪽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경기도가 가장 이 흔히 하는 이 혼전 양상인데 김은혜 후보에게 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육감으로 나온 임태희 후보가 이 초중등 아침 무상교육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이런 걸로 오히려 김은혜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뭐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차기를 바라보는 유력 정치인의 역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의미는 이제는 많이 좀 소멸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그리고 8.6 용태론 제기 이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로 따지면은 지방 권력을 두고 백척간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맞는 소리라도. 그래서 파열음 같은 게 좀 일어나고 하는 것. 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당 쪽에서는 그 틈을 파고들고 이제 분열을 또 꾀하고 그런 빌미를 주고 그러면 우리 당 지지층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을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이런 게 참 안타깝죠. 네, 어제 아침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를 하는 과정, 그 안에서 뭐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 저도 현장에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소식까지 다 전해지면서 박지원 위원장의 과연 돌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이 기존의 기성 정치인의 지도부들이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이런 얘기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파열음일까? 이게 지방선거 너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갈등 자체가 뭐 긍정적인 상황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죠. 이제 지방선거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뭐 개인적인 비평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정당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지만은 당파적 이익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당 정치입니다. 이게 균형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또 흔히 하는 말로 이 정치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권력 획득을 위한 이 전략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박지원 위원장 같은 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공부라든가 경험이 있을까요? 전 뭐 개인적인 비평입니다만은 임명 자체가 저는 적절치 못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를 이벤트화시키는 경향들 속에서 저는 임명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는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를 우리가 이제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표를 주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맞는 건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세대 교체 문제, 그다음에 이 내로남불 문제, 도덕성 문제는 늘 보편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의 상대가 있고 여기에 해당자가 있기 때문에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메인 이슈화 시키는 게 전략에 맞는가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박 교수의 말씀은 기존의 지도부, 지금 윤호중 위원장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쪽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박지원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그 비대위원장 나 이 자리에 왜 앉혔냐, 왜 불렀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그래서 탓할 수는 저는 없는 이제 것 이게 근본적인 책임은
박지원 위원장을 제외한 박지원 위원장을 모셔온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적으로 그다음에 하나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할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예.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저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박지원 위원장은 당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저는 그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는 보편적 정의에 전략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까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흐름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당내 개혁 투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문제 의식은 이해하나 시기나 방식이 옳지 않았다라는 비판이시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성희롱 발언 논란 일으킨 최강욱 의원 징계 문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는데 윤호준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지금 당내 갈등이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당내 지도부의 이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 글쎄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예. 선거 이후에 하려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위원회를 왜 꾸렸냐면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추스르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질적인 그러니까 20대의 여성이지만 새로운 어떤 피를 수혈을 해서 키워보겠다. 그리고 상징으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으로 데려왔습니다. 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줘야죠.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 1월 25일에 바로 송영길 대표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586들이 당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받는 거 너무 잘한다. 우리가 이제 광야로 나설 때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내 문제 많다는 거를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한 바로 다음에 그 즉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 문제 많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 변화하겠다 얼마나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들을 다 합치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한 번 한 것보다 더 많고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수습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아예 즉시 그 발언한 즉시 대놓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도부 뜻 아니다라고 언론에 공표하는 것 이런 어떤 과정은 진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왜 불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지도부가 몇 선씩 한 지도부가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최소한 보호해주면서도 이 문제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없이 대놓고 그렇게 정말 26살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는데 면박을 그냥 공개적으로 주는 것 이게 민주당의 저는 지금 한계라고 봅니다. 예. 이제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지방선거에 이번 내홍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데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얽히고 설킨 채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상상하기 싫은 그림일 저는 텐데 수습 잘 안 될 거라고 안 봐요. 되겠습니까? 이 캐릭터상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보편적 대의라는 것과 전략적 이해라는 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경륜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도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기득권화되어 있는데 이 갈등이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해결되지 못한 갈등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전략적 미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파열음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선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당정 갈등에 지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과연 윤종원 국무조정실장을 그대로 임명할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을 보면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게 책임 총리제를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는데 예, 국무조정실장이야말로 총리 권한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의아했던 건 뭐냐면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건 철학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냥 능력만 있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급인데 차관들, 각 그 차관들을 전부 지휘해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국정 수행에 총 책임을 지는 뭐 총리의 다음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이 윤정원 그 지금 은행장은 사실상 처음에 소주성이 실패의 기운이 보이자 바로 이 구원투수로 나서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경제수석이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이라고 경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 뭐부터 시작을 해서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위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의 공약들을 보면 전부 이 반대되는 또는 또 다른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공약들을 지금까지 내세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정원 국무조정실장을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히 저는 무리가 있는, 그러니까 당이 그냥 괜히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자리만큼은 철학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 개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과정이 워낙 험난했고요. 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라는 그 상징성,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총리 인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 한 총리가 알아서 좀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까지 왔는데 여기서 여당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 부분은 좀 갈등의 요소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들여다보죠.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권선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스스로도 내가 윤핵관이다라고 거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되겠다라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와서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금 앵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인지했을 테고 또 한덕수 총리와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어쨌든 이 협상을 했고 그걸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정원 은행장, 그러니까 그 실장 임명을 반대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저는 거꾸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서 총리가 고집을 하고 책임 총리제로서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그만큼 윤정원 실장에게도 사실은 해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땐 그렇게 했지만 지금 국정 철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없이 그대로 그냥 임명 강행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박 교수께서는 이 갈등의 끝은 어디로 제가 향할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 권선동 원내대표는 윤핵관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윤정원 국무조정실장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정책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별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이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된 거지 어떤 그 성장 정책이라든가 또는 무슨 대단한 이 사회 경제 정책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덕수 총리가 편안해 하시는 분 써라. 저는 그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용적 성장을 이게 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하나의 아젠다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MB 때는 똑같은 이야기를 동반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성장 정책과 그다음에 사회경제 정책을 늘 같이 내놓습니다. 그런 하나의 관료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 불만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권성동 이 원내대표의 이 보수적 경제 정책, 좀 극단적 시장 정책을 바라는 시각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선 얘기인데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어 있었고요. 자진 사퇴 스스로 낙마가 되면서 이 자리가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을 오늘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를 빨리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바로 정부조직법 개편까지도 이 야당과 일단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사실은 좀 이른 시간 안에 정부 내각이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18명 다 채우는데 195일이 걸렸더라고요. 물론 그중에서 3명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낙마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는 이것을 또 뭐 일각에서는 그래 선거를 앞두고 여성 장관을 좀 많이 기용을 해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여성 후보에 대한 여성 그 비율에 대한 그런 비판을 좀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뭐 꼭 피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다른 의도보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나 스타일을 봤을 때 재고 고민하고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는 빨리 비어 있는 어떤 자리들을 채워서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그 의욕이 더 앞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잘 된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보통 우리 선진국이라는 것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과정이 국내 언론이라든가 야당이 지적했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가 외신 기자의 지적 한마디에 바뀐 거는 사실 좀 씁쓸해합니다. 뭐 언론 민감도가 높은 거는 좋은데 사실은 이건 언론 민감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철학의 전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이라든가 지역의 문제, 이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의 문제, 사실 이게 공정과 정의론입니다. 차등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런 지점에서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인사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대통령이 빨리 인식을 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에 대한 민감도의 측면이 아니라 철학을 가지던가 철학이 바뀌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논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 확대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그러면 인사검증을 어디 하느냐? 그럼 고위공직자 아닌 사람들이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냐면요.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경찰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는 게 이제 원래 수순인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인사하는 곳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정보라는 것이 경찰의 대다수가 다 있습니다. 경찰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찰이 이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국정원이라든가 또는 아니 검찰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재정을 가지고 기획을 한다고 해서 악용하고 이런 사례는 오히려 또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던 대로 인사혁신처와 이 경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어쨌든 이 범죄자들과 이런 쪽의 일들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거기에 이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집중되는 공직자들,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모든 정보가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은 이미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공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그다음에 법무부라든지 일단 그 당시는 법무부라고 꼭 짚진 않았지만 미국처럼 하겠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FBI하고 국세청하고 2개 기관이 더해서 4개 기관이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걸 갖고 사실상 이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냈고 이 국회 상원의 그 자질 문제 또는 능력 문제로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FBI 같은 곳으로 가겠다는데 미국의 FBI는 법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 안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그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자체가 그냥 한동훈이 믿다 이렇게밖에 안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미국은 이 인사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가요. 다음 정권이 어떤 다 반대되는 진영이더라도. 근데 우리 청와대 이 민정수석실이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데이터 안 내려갑니다. 딱 그 진입해 보니까 위에서 그 전임 정부가 주는 게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로 가면요 투명하게 그건 넘기면 돼요. 다음 정권에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그냥 법무부에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로서 더 쌓여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한국에는 현재 FBI가 없고요. 그런 일을 하는 인사혁신처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